이 이야기는 대전시에 사시는 김영수님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수 씨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빠, 이번에는 진짜 선 한 번만 봐. 딸이 그렇게 말한 날, 저는 먹던 국을 그대로 뿜을 뻔했습니다. 아, 미쳤냐?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안 미쳤어. 정상이니까 하는 말이지. 내가 지금 몇 살인데, 71. 아니까 하는 말이야.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선이야? 재혼은 또 무슨 재혼?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거창하게 결혼하래? 그럼 같이 나이 들어갈 사람 있으면 좋잖아. 같이 밥 먹고, 같이 병원 가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같이 살면 더 좋고, 안 그래? 저는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됐다. 난 그런 생각 없다. 그날도 저는 딸 말을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딸은 그날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참 많이 참았더라고요. 저는 올해 71살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낸 지 꼭 10년이 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61살이었습니다.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직 젊어요. 좋은 사람 다시 만나야죠. 그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됐어요. 내 팔자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이었다고,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그런데 그때 저를 가장 걱정한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그때 30살이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자기 집도 아닌데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당분간은 같이 살자.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딸을 챙겨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전부 딸이 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아침 차려놓고,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고, 세탁기 돌리고, 청소기 돌리고, 냉장고 채워놓고, 저는 그저 숟가락만 들면 됐습니다. 그러다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32살이었습니다. 사위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딸이 저를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아빠, 이 반찬 다 먹었어? 먹었지. 거짓말. 아직 그대로 있잖아.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딸은 또 냉장고를 싹 정리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 버리고 새 반찬 넣고 국도 끓여놓고 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주일 정도는 사람답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딸 얼굴 보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신생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왔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하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아빠, 왜? 라면 또 먹었지? 아니다. 거짓말. 싱크대 위에는 라면 봉지가 있었고, 쓰레기통에도 라면 컵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김치, 계란, 생수, 끝. 딸은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아빠, 반찬은? 귀찮아서. 국은? 사 먹으면 되지.
사 먹긴 뭘 사 먹어. 맨날 라면만 먹으면서 저는 괜히 변명했습니다. 라면도 맛있다. 요즘은 종류도 많아. 딸은 피식 웃다가도 금세 표정이 굳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딴에는 치운다고 치웠습니다. 설거지도 했고 청소기도 돌렸습니다. 그런데 딸 눈에는 아니었나 봅니다. 아빠, 왜? 이게 치운 거야? 치운 건데. 아휴, 딸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그날도 2시간 넘게 청소를 했습니다. 저는 따라다니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도, 내가 한다. 아빠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니까 이 모양이지. 둘이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저는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청소가 끝나자 집이 다른 집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 딸 시집 잘 갔네. 딸도 웃었습니다. 시집을 잘 간 게 아니라 아빠가 너무 손이 많이 가.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딸이 조심스럽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아빠, 응, 나 할 말 있어. 뭔데?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웃었습니다. 둘째 생겼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응. 아이고,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딸은 저처럼 마냥 웃지 못했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걱정도 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며칠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며칠 뒤 딸이 또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손녀가 저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 소리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공주 왔어? 손녀를 안아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딸은 손녀보다 먼저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냉장고부터 열었습니다. 잠시 뒤 익숙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왜? 또 라면 먹었지? 아니, 또 거짓말. 저는 괜히 웃었습니다. 계란도 먹었어. 라면에 계란 넣은 거잖아. 그건 계란 요리 아니야.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니, 계란 들어갔으면 됐지. 딸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도대체 밥은 왜 안 해 먹어? 혼자 먹는데 귀찮다. 국이라도 끓여. 혼자 먹는데 무슨 반찬은? 사 먹으면 되고 사 먹는 것도 안 하잖아.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혼자 살다 보면 이상하게 밥이 귀찮아집니다. 배가 안 고픈 건 아닙니다. 귀찮은 겁니다. 쌀 씻고 국 끓이고 반찬 꺼내고 먹고 설거지하고 그 모든 과정을 혼자 하는 게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라면 하나, 김밥 한 줄, 빵 2개, 그렇게 대충 때우게 되더라고요. 딸은 말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두부, 말라버린 파, 굳어버린 반찬, 전부 버렸습니다. 저는 괜히 따라다니며 말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 아빠, 네, 제발. 알았다. 딸은 한참 동안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화장실도 닦고 세탁기도 돌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허리를 짚었습니다.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야. 힘들면 하지 마. 금방 끝나. 그런데 그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첫째를 낳고도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았는데
배도 조금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물었습니다. 입덧 심하냐? 딸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조금.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둘째를 가진 몸으로 아버지 집 청소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청소를 끝낸 뒤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녀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응, 나 이제 예전처럼 자주 못 올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애들 키우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맨날 오냐? 신경 쓰지 마. 그런데 딸은 웃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마음이 걸려. 왜? 오늘도 와보니까 집은 엉망이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병원도 혼자 다니고 이러다 아프면 어떡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 아직 멀쩡하다. 운전도 하고 장도 보고 병원도 혼자 간다. 혼자 다 할 수 있어. 딸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혼자 할 수 있는 거랑 혼자 사는 건 다른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내가 옆에 있었잖아. 그때는 괜찮았어. 결혼하고도 자주 왔잖아. 근데 이제는. 딸은 손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나도 여유가 없어. 둘째 낳으면 더 못 올 거야. 그게 너무 미안해.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 내 가정이 먼저지. 당연한 거야.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아빠 혼자 있는 거 보면 계속 마음이 쓰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내 말 좀 들어. 저는 벌써 불안했습니다. 또 왜? 선 한번 봐. 저는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다. 아빠, 싫다. 한 번만. 싫다니까. 딱 한 번만 만나봐. 좋은 분이야. 내 친구 어머님인데 아들도 있고 남편도 먼저 보내셨대.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이 나이에 무슨. 딸은 제 앞에 바짝 다가와 앉았습니다. 아빠, 뭐 거창하게 결혼하라는 게 아니야. 같이 나이 들어갈 사람 있으면 좋잖아. 같이 밥 먹고, 같이 병원 가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같이 살면 더 좋고. 안 그래? 저는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런데 우리 딸도 엄마를 닮아서인지 한번 마음먹은 일은 쉽게 포기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딸은 정말 집요했습니다. 전화만 하면 아빠,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돼? 저는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안 돼. 왜? 바쁘다. 주말에 뭐가 바빠? 바쁘면 바쁜 거지. 딸은 웃었습니다. 소개팅 아니야. 그럼 같이 점심만 먹는 거야. 그게 소개팅이잖아. 아니, 그냥 밥. 그 밥 먹으려고 처음 보는 여자 나오잖아. 그러니까 소개팅이지. 딸은 끝까지 우겼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고집이 세? 내가 누구 닮았는데? 할머니, 엄마다.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고 넘어갈 줄 알았던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사위까지 제 편이 아닌 딸 편을 들었습니다. 주말에 손녀 보러 갔는데 밥 먹다가 사위가 슬쩍 말했습니다. 아버님, 예,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너도 한 패냐?
사위는 웃었습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거짓말. 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중립은 무슨, 내가 시켰잖아. 사위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이 아주 사람 하나 잡는구나. 손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소개팅해. 순간 밥 먹던 사람이 전부 웃었습니다.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 말 누가 가르쳤어? 손녀는 신나서 또 외쳤습니다. 소개팅? 저는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너희 부녀가 아주 날 잡는구나.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도 혼자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이 났을 일인데 이상하게 화는 안 나더라고요. 며칠 뒤 딸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아빠, 왜? 이번엔 진짜 마지막. 또 시작이다. 아니, 이번 한 번만. 싫다. 1시간. 밥만 먹고 와. 그 뒤로는 내가 다시는 얘기 안 할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소개팅이 싫었던 게 아닙니다. 귀찮았습니다. 옷도 신경 써야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나. 괜히 어색하고 민망하고 그게 싫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괜히 상대방 시간만 뺏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재혼을 하겠다고 이 나이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딸 마지막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빠, 나도 이제 둘째 낳으면 정말 자주 못 와. 그러니까 내 마음 편하게 딱 한 번만. 그 말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알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이 소리쳤습니다. 진짜? 한 번만이다. 응, 딱 한 번. 약속이다. 알았어. 딸은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좋아했습니다. 소개팅 하나 잡았다고 그렇게까지 좋아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옷장 앞에서 10분을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을까? 아니다. 너무 오버다. 티셔츠는 너무 성의 없어 보인다. 결국 가장 무난한 남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괜히 머리도 한 번 더 만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면도는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히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1시간만 있다 오자. 딸 약속만 지켜주고 다시는 이런 일 없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제 또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둘 다 딱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잠시 뒤 그분이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김영수 씨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정숙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 몇 초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메뉴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그러다가 정숙 씨가 먼저 웃었습니다. 사실 저 이런 자리 처음이에요. 저도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드님이 보내셨어요? 고등학교 동창 딸이랑 우리 아들이 친구예요. 둘이 뒤에서 다 짜고 보낸 것 같아요. 저도 딸한테 끌려왔습니다.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억지로 나온 거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긴장이 확 풀렸습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정숙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따님이 둘째 가진다면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아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괜히 아버님 혼자 계시면 걱정이라고.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별 얘기를 다 했네요. 우리 아들도 똑같아요. 엄마 혼자 있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린다고. 가끔은 하루에 2번씩 전화도 해요. 둘 다 웃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공통점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고, 둘 다 자식들이 걱정이었고, 둘 다 자식들 성화에 못 이겨 나온 자리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괜히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정숙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말, 우리 남편도 늘 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천천히 먹어요. 그 말 입버릇이었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편이 국밥을 참 좋아했어요. 저도 바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칼국수를 좋아했습니다. 비 오면 꼭 칼국수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아, 우리 남편도 비 오면 전 부쳐 먹자고 했는데 둘 다 웃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배우자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진도 보여주고 여행 갔던 이야기도 하고 젊었을 때 고생했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누가 더 사랑했는지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더 힘들었는지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끼리 추억을 꺼내놓는 느낌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커피까지 마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만 버티다 가려고 했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식당 앞에서 헤어지는데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편했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네요. 처음 만난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맞아요. 다음에 정숙 씨가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자는 말을 해도 되나?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정숙 씨가 먼저 웃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예. 정숙 씨도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묻더군요. 아빠, 어땠어?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으면 어쩌고, 안 좋으면 어쩔 거냐. 그냥 이대로 살란다. 딸은 웃었습니다. 그래서 좋았다는 거네. 무슨 소리야? 아니야. 아니긴. 아빠 목소리부터 다르거든. 저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전화를 끊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이를 닫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오늘 만났던 대화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소개팅이라기보다 오래 알던 사람과 밥 한 끼 먹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네. 그 정도였습니다. 정말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영수 씨, 어제 즐거웠어요. 다음에 병원 갈 일 있으시면 근처에 맛있는 칼국수집 하나 있는데 같이 한 그릇 드실래요? 저는 문자만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괜히 답장을 했다가 또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답장을 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짧게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병원 가는 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며칠 뒤 혈압약을 타러 병원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데 문득 정숙 씨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말까? 그냥 집에 갈까? 괜히 번거롭게.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병원 왔습니다. 보내고 나니 조금 민망했습니다. 이 나이에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괜히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5분도 안 돼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근처에요. 칼국수 드시죠. 저는 웃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또 만났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또 별 이야기 아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혈압약이 또 올랐는지, 무릎은 괜찮은지, 손주는 잘 크는지, 젊은 사람들은 재미없다고 할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은 또 금방 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쯤은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만나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갈 일 있으면 같이 밥 먹고, 시장 갈 일 있으면 같이 장을 보고, 가끔 공원도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대폰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문자가 오면 대부분 딸이었습니다. 아빠, 밥 먹었어? 약 먹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정숙 씨 이름도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시장 가세요? 무는 제가 샀어요. 정말 별것 아닌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문자 하나가 하루를 조금 덜 심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병원 다녀왔습니다. 보내고 나서 혼자 웃었습니다. 내가 먼저 보냈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그날 저녁 딸이 반찬을 들고 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 왜? 라면 안 먹었네? 응? 요즘 라면 안 먹었잖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칼국수도 먹고, 국밥도 먹고, 시장에서도 같이 점심을 먹고, 혼자 대충 때우는 날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밖에서 많이 먹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가끔. 누구랑? 정숙 아주머니? 저는 물을 마시다가 기침을 했습니다. 딸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맞네. 아니, 뭘 아니야. 얼굴이 다 말해. 저는 괜히 민망했습니다. 그냥 병원 가는 김에 밥 한 끼 먹은 거다. 시장 간 김에 국밥 한 그릇 먹은 거고,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은 거야.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럼?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덜 심심하더라. 그 말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좋아한다. 설렌다. 그런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밥 먹는 것보다 둘이 먹는 게 조금 더 맛있었습니다. 혼자 병원 가는 것보다 검사 끝나고 같이 커피 한잔하는 게 괜찮았습니다. 시장도 혼자 보면 금방 집에 오는데 둘이 다니면 괜히 이것저것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제 하루를 많이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응, 정숙 아주머니 잘 만나고 있지? 가끔 본다. 괜찮은 분이지? 괜찮은 사람이야.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뭐 꼭 결혼하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냥 같이 사시는 건 어때? 저는 웃었습니다. 아, 이 나이에 무슨. 딸은 웃으면서도 진지했습니다. 뭐 거창하게 결혼하라는 게 아니잖아. 같이 나이 들어갈 사람 있으면 좋잖아. 같이 밥 먹고, 같이 병원 가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같이 살면 더 좋고, 안 그래? 예전 같았으면 저는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싫다. 난 혼자가 편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나이 들어갈 사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같이 나이 들어갈 사람.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정숙 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영수 씨,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시장에 김치 담글 배추 사러 가려고 하는데 혼자 들기 힘들 것 같아서요. 예전 같았으면 분명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사실 약속도 없었을 겁니다. 괜히 민망해서 핑계를 댔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모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갑니다. 다음 날 우리는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배추를 사고 무도 사고 쪽파도 샀습니다. 무거운 봉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히 부른 것 같네요. 아닙니다. 혼자 왔으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장을 다 보고 시장 입구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먹으며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정숙 씨가 갑자기 웃었습니다. 영수 씨, 예, 우리 참 이상하죠. 뭐가요?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병원 다니고, 같이 시장도 보고, 같이 바람도 쐬는데, 잠시 웃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둘 다 같이 살자는 말은 안 하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러네요. 이 나이에 그 말 먼저 꺼내기도 참 민망하네요. 둘 다 한참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민망하거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겼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참 편했습니다. 잠시 뒤 정숙 씨가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예, 저는요, 요즘 아들이 전보다 전화가 덜 와도 예전만큼 걱정은 안 돼요. 왜요? 영수 씨랑 밥은 먹겠구나 싶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점심을 뭘 먹을지, 저녁은 또 라면을 끓일지,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음 주 병원 가는 날, 시장 가는 날, 같이 점심 먹기로 한 날, 그런 약속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그냥 밥 한 끼 먹는 약속.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약속 하나가 일주일을 조금 덜 심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응? 오늘도 아주머니 만나셨어? 응? 잘 다녀왔어? 응?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응? 내가 전에 했던 말 생각해봤어?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살아보라는 이야기. 예전 같았으면
바로 대답했을 겁니다. 싫다. 혼자가 편하다. 그럴 일 없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참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같이 살자는 이야기는 못하겠다. 괜히 민망하기도 하고 자식들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도 아직은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해봤다. 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더라. 전화기 넘어가 조용했습니다. 잠시 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 말이면 됐어. 응? 그 말 들으려고 10년 기다렸거든.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10년 전 아내를 보내고 저는 다시는 다른 사람과 밥을 먹으며 웃을 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 평생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뜨겁게 사랑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거창하게 재혼을 결심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사람이 생기고 같이 밥을 먹을 사람이 생기고 병원을 다녀온 뒤 커피 한 잔 마실 사람이 생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제 하루를 참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 늙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늙어갈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더 괜찮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70이 넘은 나이에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병원을 다니고 함께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생긴다면 여러분도 그 손을 잡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한참을 망설이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대전광역시에 사시는 김민수님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민수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제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도 모릅니다. 아내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저 혼자만 알고 있습니다. 43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아직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당장이라도 물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왜 숨겼냐고, 왜 지금까지 말 안 했냐고,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거냐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날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 43살입니다. 아내와 중학생 딸이 있고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버지 78, 어머니 76, 연세가 있다 보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분 다 건강한 편입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두 분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크다. 제가 어릴 때는 넓지도 않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손녀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집에는 부모님 두 분만 남게 됐고 주택 관리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잔디도 손봐야 하고 수도도 고장나고 겨울에는 눈도 치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두 분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택을 정리하고 병원 가까운 아파트로 이사 가기로요. 민수야, 어느 날 아버지가 전화를 했습니다. 예, 다음 주말에 시간 비워라.
왜요? 이사 준비해야지. 이사업체 부르면 되잖아요. 짐 정리는 누가 하냐? 결국 저는 내려갔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부모님 집에 갔습니다. 집안은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박스가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버릴 물건과 가져갈 물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버릴 것도 못 버리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왜 버려? 40년 된 건데.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멀쩡하잖아. 멀쩡한 쓰레기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하루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점심을 먹고 저는 창고 정리를 맡았습니다. 제일 귀찮은 곳이었습니다. 먼지도 많고 언제 넣어놨는지 기억도 안 나는 물건들만 가득했습니다. 고장난 선풍기, 비디오 테이프, 낡은 앨범, 안 쓰는 의자, 박스 몇 개를 치우고 있는데 구석에서 오래된 철제 서류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녹이 잔뜩 슬어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보험 서류, 영수증, 그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에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앞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김민수.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어릴 때 상장 같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안에는 서류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오래된 행정서류 같았습니다. 그런데 2번째 장을 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입양허가 결정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입양? 저는 다시 봤습니다.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런데도 똑같았습니다. 양부 김영수, 양모 이순자, 부모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도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서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제 생년월일, 전부 저였습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급하게 서류를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왜요? 수박 먹어라. 아, 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안이 말랐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이삿짐을 옮겼는지, 뭘 먹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부모님 얼굴을 계속 쳐다봤다는 것. 이 사람들이 내 친부모가 아니라고? 그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서류를 수십 번 꺼내봤습니다. 혹시 가짜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 본 거 아닐까? 혹시 다른 사람 서류 아닐까?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시 봐도 또 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저는 입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정말 아무 생각도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회사에 앉아 있어도, 운전을 해도, 밥을 먹어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입양, 입양, 입양. 43년 동안 몰랐던 사실이 갑자기 제 인생 한가운데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부모는 누구였을까? 왜 나를 낳았을까? 왜 나를 키우지 않았을까? 버린 걸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부모님은 왜 입양을 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 사실을 43년 동안 숨겼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답을 들을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왜 저를 입양했어요? 제 친부모는 누구예요?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그 질문들을 머릿속으로 수백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면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입양 사실을 알게 된 충격보다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가 더 어렵다는 걸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처음부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문득문득 생각났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회의를 하다가, 잠들기 전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기억들은 전부 부모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6살 때였습니다. 한겨울이었습니다. 밤에 갑자기 열이 올랐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40도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린애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장면만은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등에 엎여 있던 기억. 밖은 깜깜했고 엄청 추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업고 뛰고 있었습니다. 응급실까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니까. 그런데 입양 서류를 본 뒤에 떠올리니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업고 새벽에 눈길을 띄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또 하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동네 형한테 맞고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몸집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날도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고 옷도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아버지였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내도 조용히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그 형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집 대문 앞에서 정말 무섭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는 걸.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맞고만 있지 마라. 그래도 안 되면 아버지한테 말하고. 그때 저는 든든했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입양한 아이를 위해 남의 집까지 찾아가 싸운 겁니다.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잠깐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하기 싫었고 집에도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며 담배도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걸렸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학교로 왔습니다. 그날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지금 같으면 신고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맞은 것보다 그날 밤이 기억나거든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예. 아버지는 한참을 말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너 잘못될까봐 무섭다. 그 말이 이상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귀찮았습니다. 잔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아버지의 걱정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친부모가 궁금했습니다. 누구일까? 왜 나를 키우지 않았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떠올릴수록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부모가 누구든 상관없지 않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친부모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라고 부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달려온 사람, 제가 아플 때 밤새 병실에 있던 사람, 제가 잘못했을 때 혼내고 잘했을 때 웃어주던 사람,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신 다른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왜 입양했을까?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부모님은 왜 나를 선택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부모님뿐이니까요. 그래서 몇 번이나 결심했습니다. 물어보자. 이제는 물어보자. 그런데 막상 부모님 얼굴을 보면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왜?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됩니다. 지금 물어보면 됩니다. 43년 동안 궁금했던 답을, 아니, 몇 달 동안 잠 못 이루게 만든 답을. 그런데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수박 더 없어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냉장고 봐라.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말을 못하지? 도대체 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질문이 부모님에게 아픈 기억일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왜 입양했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 두 사람은 43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입양아로 키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말을 꺼내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친부모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물론 가끔 생각은 났습니다. 살아는 있을까? 어떤 사람들일까? 왜 나를 키우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났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궁금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을 상상하려고 할 때마다 다른 얼굴들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친부모 얼굴이 아니라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 그 두 사람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굳이 알아야 할까? 지금 와서 친부모를 찾는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43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는다고 아버지가 아닌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그 생각이 들자 신기하게도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대신 다른 생각이 커졌습니다. 부모님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평생 숨겼을까? 그리고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걸 알면 부모님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게 더 궁금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부모님을 전보다 더 자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유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효도였습니다. 지금은 확인이었습니다. 확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부모님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혼자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머니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허리가 아프다 보니 아버지가 대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은 화분이 아니라 바닥에 더 많이 주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왜? 그렇게 하면 다 넘쳐요. 안 넘친다. 이미 넘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호스를 뺏었습니다. 아버지는 투덜거렸습니다. 맨날 잔소리야. 누가 할 소리를. 우리는 둘 다 웃었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큰 사건보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더 오래 남더라고요. 아버지가 늙어가는 모습, 어머니가 무릎 아프다고 천천히 걷는 모습, 그런 것들이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늘 그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두 분 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가 반찬을 싸주다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응, 나중에 우리 진짜 요양원 가야 되냐? 저는 웃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그냥 TV 보니까 다 보내더라.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갑자기 현실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안 보내. 왜? 그냥 안 보내.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말은 잘한다. 그런데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잃을까봐 무서웠던 적이 있었을까? 입양 사실을 숨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혹시라도 부모 자식 사이가 달라질까봐, 그래서 말 못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제 입장이었습니다. 내가 충격받았다. 내가 혼란스럽다. 내가 궁금하다. 전부 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부모님은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43년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3년. 그 긴 시간 동안 이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게 쉬웠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수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지금 이야기할까? 나중에 이야기할까? 아마 부모님도 저처럼 수백 번 고민했을 겁니다. 그 생각이 들자 갑자기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달 동안만 고민했는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43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입양 서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이사하면서 가져온 사진첩이었습니다. 어릴 때 사진, 소풍 사진, 졸업식 사진, 군대 사진, 결혼식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사진마다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도, 제가 웃을 때도, 제가 울 때도 늘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신랑 입장 직전, 아버지가 제 넥타이를 만져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왜 입양했는지, 친부모가 누구인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저 사람들은 43년 동안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리자. 입양 사실을 안다고 왜 숨겼냐고 따지자는 게 아니다. 친부모를 찾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냥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자. 43년 동안 부모님 혼자 짊어진 비밀이라면 이제는 내려놓게 해드리자.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결심하면 꼭 예상하지 못한 일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며칠 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파트 3 끝.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어머니 번호가 뜨더라고요. 받자마자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왜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회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온갖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생각했던 것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서 추가 검사를 위해 며칠 입원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자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평생 강한 사람으로만 봤거든요. 어릴 때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 같았습니다. 무서울 때도 있었고, 든든할 때도 있었고, 어쨌든 항상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뭘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놀랐잖아요. 죽는 병 아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요.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평소랑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회사 끝나고 들르고 주말에도 들르고 별일 없어도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귀찮아했습니다. 아, 환자도 쉬어야 된다. 집에 가라. 싫어요. 말 안 듣네. 그 대화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평범해서, 너무 평범해서,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병실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갔고 아버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서류를 발견한 날이 떠올랐습니다. 입양 허가 결정문.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서류보다 눈앞에 자고 있는 아버지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말하자. 이제는 말하자. 숨길 이유도 없잖아. 화내려는 것도 아니고, 따지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자. 부모님도 평생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고 살았을 텐데,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드리자. 저는 정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결심은 쉬운데
막상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잠에서 깼습니다. 왔냐? 예. 회사 안 가냐? 퇴근하고 온 거예요. 쓸데없이.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말하자. 지금. 바로 지금. 아버지. 왜? 심장이 뛰었습니다. 43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 몇 달 동안 저를 잠 못 자게 만든 이야기. 이제 끝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려는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울면 어떡하지? 만약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면 어떡하지? 만약 두 분이 평생 묻어두려 했던 기억이라면?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뭐 드실래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고기. 저도 웃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말해야 하는 걸까? 솔직히 달라질 건 없습니다.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도, 부모님이 저를 키웠다는 사실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이고 두 분은 여전히 부모님입니다. 그런데도 왜 말하려고 하는 걸까? 그 질문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진실이 궁금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43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 없다는 걸, 제가 아들이었다는 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달라진 적 없었다는 걸, 그걸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의사 말대로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약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 아버지 짐을 챙겨서 병실을 나가려는데 간호사가 잠시 서류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병실에는 저와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 동안 미뤄왔던 순간이요.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응, 저 사실. 그 순간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몇 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멀리서 들리는 방송소리,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인 거 알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왜 하필 지금 하는 걸까? 설마 아는 걸까? 제가 서류를 봤다는 걸, 제가 입양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순간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표정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웃고 있지도 않았고, 울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평소처럼, 정말 평소처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만 알면 된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정말 그게 끝이었습니다. 긴 설명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왜 입양했는지,
왜 숨겼는지, 친부모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순간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히던 질문들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왜 입양했을까? 왜 숨겼을까? 친부모는 누구일까? 그런 것들이 전부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미 답을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인 거 알지? 그 한마디가 제가 알고 싶었던 모든 답보다 컸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 목이 메어서 그 한마디밖에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리고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습니다. 몇 분 뒤 간호사가 들어왔고 어머니도 돌아왔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우리는 집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아무도 입양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마음은 전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입양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는 모든 게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입양 허가 결정문이 들어있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몇 달 동안 수도 없이 받던 봉투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들여다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건 제 과거의 일부니까요. 숨길 필요도 없고 애써 찾을 필요도 없는 그냥 제 이야기의 일부. 그 정도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내 아들인 거 알지? 네, 압니다. 이제는 정말 압니다. 서류에는 양부라고 적혀 있었고 양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는 아닙니다. 밤새 응급실을 뛰던 사람, 친구 집까지 찾아가 화내던 사람, 담배 피웠다고 죽도록 혼내던 사람, 결혼식 날 넥타이를 매주던 사람, 손녀 태어났다고 누구보다 먼저 달려오던 사람, 그 사람들이 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친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 입양했는지도 묻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게 부모님이 묻어두고 싶었던 이야기라면 저도 굳이 꺼내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가끔 생각은 합니다. 만약 그날 창고에서 그 봉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모르고 살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후회는 없습니다. 알게 된 덕분에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으니까요. 부모가 되는 건 피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43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걸 저는 입양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받고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 어떤 서류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입양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부모님께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가슴속에 담아두셨을까요? 저는 아직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저를 키운 사람은 친부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대로 묻고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